안녕하십니까. 말이 너무 많아 욕을 얻어먹어 각이 죽어버린 각도기님을 모시고 넥타이 색깔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럴 줄 알고 파란색 넥타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올해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기대가 좀 돼요. 기대가 된다고요? 네, 올해 장이 기대가 좀 되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작년보다 훨씬 재미난 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재밌거든요. 재밌다고요? 그게 얼굴 수익은 나죠. 왜냐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2020년 같은 상승장이 제일 좋죠. 제일 신나고 뭐 계좌 빵빵 터지고 이익 팍팍 늘고 해서 가장 좋은데 그 시장 대비 이기는 묘미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해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기대할 만한 쯤 하면 빠지고 할 만하면 빠지고 저야 뭐 20 몇 년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정말 그러려니 못하겠구나. 게다가 그 LG 엔솔로 한 10% 가까이 물타기가 되고 나서 또 이런저런 모습 보고 나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환멸을 느끼고 지금 주주운동 시작하신 분들처럼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망의 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 잃어버리고 또 다 떠나서 자본시장의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 작년은 일단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네. 하고 그러면 1월 달은 진짜 뭐 대세 이렇게 계속 하락하나? 라는 큰 하락이 있었고 네. 2월 달은 기간 조정 그러면 3월 달쯤은 좀 오르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네. 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벌어져서 주식이 또 한번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뭐 2,600까지 내려간다고 맞췄던 이경민 네. 센터장님 맞으시죠? 이경민 그 전략팀장. 전략팀장님. 네. 2,500까지 보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저희는 지수 맞추는 거는 별로 하지 말자는 주의고 쓸데없는 그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는 주의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욕먹을 수 있지만 저는 역시나 전쟁은 나토 문제하고 걸려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토를 우크라이나 가입을 안 하면 전쟁 이슈는 끝났고 지금 상황들은 우리가 다 그 동네를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서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국의 시선이나 미국 언론의 그 발표들을 통해서 다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요. 그래서 뭐랄까 지역 반군이 일어난 거를 전쟁이라고 표현은 저도 와서 이제 네.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이제 전문가들 보는데 프록시라고 하던데 대리인 전쟁이라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강 네. 그들끼리 직접적으로 전쟁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 우리 뭐 국지전, 네. 내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이제 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했던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쪽은 계속해서 분쟁 지역으로 분쟁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오히려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고 있지만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상황으로 지나갈 특별히 한국은 국제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내전이 네. 일어났다 이러면 우리나라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남수단 이런 데는 아주 정말 살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뭐 예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네. 것들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기업만 분석을 하고 네. 기업만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찰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뭐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단기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리적 지정학적 위험으로 가장 컸던 거는 오히려 9.11 테러예요. 그때가 주식시장이 가장 크게 무너졌었어요. 가장 크게 무너졌고 또 그 덕분에 금리 인하가 미친 듯이 돼서 금리 인하를 정말 하루에 1%가 내렸었습니다. 네. 그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어쨌든 공격을 예.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2007년 버블에
근원이 된 거죠. 그게 그런 정도로 금리를 급하게 내렸고 올리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이라크 공습이라든가, 그것도 사실 큰 전쟁이었잖아요. 미국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그것도 전쟁인데 그런 것들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충격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전쟁이라는 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전쟁인데, 그걸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존재의 간극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 뭐가 더 중요한데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신 분들, 마음에 흔들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이 영향은 보통 단기적으로 끝났던 게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뭐 2월 달 내에는 계속해서 이런 영향이 미칠 거고, 그럼 3월 달쯤이 되면 또 네. 뭐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은 오히려 3월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악재 해소 차원에서. 그러면 각도기님은 0.5% 올린다는 거는 힘들다라고 보시는 쪽입니까? 네, 그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정말 재미났었던 게, 마지막 그 우리 김성수 하나 애너를 정리한 것 중에 우리 위원들이 소통을 잘해서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사전에 이렇게 배분하고 있다는 톤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작년 올해 계속 연준 인사들이 다양한 이야기, 자기 의견들을 자기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입장 앤드 FOMC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향에 따라, 매파냐 비둘기파냐에 따라서, 중립이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쫙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걸 보고 취사 선택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 연초, 올해 연초에 그렇게까지 테이퍼링도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가 빵빵 터지니까 그 다음 나왔던 게 양적 긴축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우르르깡깡 했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연준은 시장을 계속 관찰하면서 시장을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지를 여러 다양한 층의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연설, 인터뷰 등을 통해서 태핑하고 있다고 표현해야죠. 미리 이제 네,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준 인사가 말했듯이 연준 인사의 중립 수준의 발언이 FOMC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는 연준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들은 거의 모두 아침 미국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딴 거보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5번, 많게는 6번, 7번까지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립은 4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더더더 세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할 거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유가, 거기에 연결된 인플레이션, 이걸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과잉하게 올리지 않으면 일단 4번, 5번 정도로 고정이 된 것 같고, 그거는 시장에서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연준이 한 번에 0.5%를 인상을 해서 네. 우리는 확실히 물가를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게 네. 시장을 그 당시에는 충격이겠지만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덧붙여서 각도기님께서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너무 연준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 그러니까 시청자, 그러니까 최지미님인가 거기 댓글에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 이런 거보다 경기 상황이나 물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의견을 게시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미난 질문인데, 저희들이 경험해본 바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준에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경기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연준이 그것도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0bp의 빅스텝이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되게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 임금이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오르는 것 예, 같더라고요. 임금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바라던 바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리를 20년간 깨지 못하고 계속 디플레 환경이었는데 그 고리가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분명히 그랬거든. 작년 초에 고용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진짜 고용이 살아났고 임금도 살아났고 그러니까 편하게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빅스텝으로 가다가 경기가 또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거를 막을 방법은 많지만 그 디플레적으로 빠지는 걸 올릴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안 그래도 그 오근현 팀장 부부장님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디플레는 정말 방법이 없는데 인플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발 한번 보자 인플레라고 네. 했는데 막상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거 뭐지? 네. 진짜 나왔네? 약간 이런 분위기인 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굉장히 근데 오래 갈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꺾일 거라고 봤는데 조금 변수가 있죠. 지금 물류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류는 하반기 가면은 이제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정 부분 해결하는 게 분명히 보일 것 같은데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 거는 반도체예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지금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아마 제조사들만 알 건데 대표적인 게 NXP, 인피니온 아마 이런 데로 추정이 되는데 8인치 웨이퍼 라인의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위 라인 쪽 마진이 많이 남 쪽으로 그 웨이퍼 그 라인을 많이 공여를 해주다 보니 이런 쪽은 지금 뭐 안 만들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빌딩 숲을 지는 거잖아요. 이 웨이퍼 기판 위에다 빌딩 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건축을 하는 거죠. 건축을 하는 거니까 건축에서도 우리가 보면 1, 2년 이상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파트 건설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하나 넣으면 그림 그리고 닦고 말리고 다시 판 깔고 그림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잘 세워졌는지 계속 보고 한 번 들어가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룸으로 들어가면. 근데 룸 안에 넣을 수 있는 웨이퍼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지되면 이걸 만들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기 끊겼다고. 이씨 전기 넣으면 되지 왜? 그러니까 예. 그 제일 처음 그랬는데 다 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중간에 있던 뭐 살릴 부분보다. 수 있는 것도 가끔 있대요. 근데 어찌됐건 새로 시작을 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거리를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 걸리듯이 웨이퍼 한 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쪼개지기 직전에 전 공정이 끝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 업체들이나 이런 앞서 말씀드린 악기에 쓰이는 건 정밀 그 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고 박하다고. 그런데 이게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인데 애플이 다 망쳐놨구나. 애플이 TSMC한테 마진 얼마 줄 것 같습니까? 글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거는 역추적하면 되거든요. 한 40%? 네, 그 이상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40%였는데 지난번에 TSMC 마진율이 50%였어요. 그럼 애플이 30% 줬는데 다른 애들이 막 60% 줘갖고 50% 됐겠습니까? 반대겠죠. 절대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애플은 저희가 이제 탐방을 다녀보면 왜 LG노텍이 삼성 전기보다 작은 회사인데 저렇게 주가가 뽕뽕 뛰겠습니까? 누구 거 납품하느냐는 거예요. LG노텍이 LG 납품할 땐 주가가 덜 오르다가 애플 전속사처럼 바뀌고 나니까 주가 저렇게 올라는 마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진을 얼마에 만들었어? 1,000원에 만들었어? 자 2,000원 이래 버리니까 다음에도 잘 부탁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쪽에 라인 다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형님, 내가 항상 비워놓고 있을게. 좀 쉬어도 돼. 항상 비워놓고 있을게.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거기에다 라인 다 주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더 줘야 되겠죠. 자, 엔비디아 팔면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지금 100만 원짜리 만들면 250만 원, 350만 원에 거래된다면서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엔비디아는 만들어서 네. 자기들이 유통회사를 갖고 있어갖고 네. 다시 되팔면 훨씬 더 마진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나 이런 쪽으로 좀 깎아줄게 좀 싸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라인만 주세요. 이게 하나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 자동차에서나 이럴 때 원래 예를 들면 마진 10% 주던 거 한 20% 주고 차값에 어차피 전가시키면 네.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차값은 항상 나올 때만 오르니까 그러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다 올려주는군요. 위에서부터. 그럼요. 마진 구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0만 원짜리 칩 20만 원 줄게 하고 야, 만 원짜리 칩 2만 원 줄게 하고 공정 한 달 돌아가는 거는 똑같잖아요. 공정 돌아가는 건 물론 이건 조금 더 빨리 끝나겠지만 이렇게 적층 과정이 조금 작을 테니까 그럼 무슨 웨이퍼를 먼저 넣어서 작업을 하겠느냐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계속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의문 드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네.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당연히 뭐 이렇게 저가 만들어 놓는 데는 만들어서 주고 네, 고가는 고가대로 가고 이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확 발생을 해버리는 건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런 반도체 말고 다른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유독 반도체만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유통사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팍팍하게 100%로 딱딱 맞춰서 들어가다가 갑자기 주문이 120% 들어왔어요. 네. 그럼 그 상품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여기저기 예. 완전 품귀 상황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장난에 왜냐하면 이제 납품을 120개를 줘야 되는데 재고는 100개밖에 없고 20개를 다른 데서 네. 구해서 어쨌든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비싸게라도 사갖고 20개를 사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고 엔드 가수요도 발생하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워놓고 네네. 어. 재고를 쌓아가려고 예. 하고.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코로나 때 라인을 쉬었다. 라인 쉬었고 안 했다. 그리고 라인 증설도 없었다. 당연히 빠질 거로 예상을 했다가 풀리자마자 100이 아니라 120%, 130%의 주문이 빵 터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증설은 전혀 안 됐고 이게 사실 그 라인 하나 증설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한 1년 정도 램업까지 하는 데는 그 정도는 들 텐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램업을 했는데도 수요가 계속 빵빵 터지고 앞으로 그 수요가 아직 죽었다는 얘기가 아직 덜 들리잖아요. 수요는 아직 살아있고 120, 130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가장 심각했던 데가 메모리인데 사실 메모리 값이 떨어진 이유는 저거지 않습니까? 메모리 그 서버 업체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중 전쟁하고 막 이런 모자랄 것 같아서 가수요로 빵빵 터트려 가지고 했다가 이거 남았네. 갖고 있는 걸 시장에 풀었잖아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예상해서 작년에 작살난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이 정도잖아요. 가장 수급이 널널한 메모리마저도 이런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더한 걸로 추정이 되고 차근차근 내려오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한 번 똑같이 일하면 100만 원짜리 팔고 싶지, 만 원짜리 팔고 싶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2만 원 준다고 3만 원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주면 해결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또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예. 그 라인 증설이 엄청나게 돼야 되는데 그 어제 그 우리 김준성 애널이 얘기해 참그 얘기 정말 설득력 있었는데 아니 언제 없어질 줄 알고 이거를 증설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믿고 이거 증설해서 본전이나 뽑겠어? 뭐 이런 지금 만들어서? 예, 지금 만들어가지고만 6개월 1년 걸려가지고 증설했다가 너희들 뭐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 싹 바꿔.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는 아닌데 내연기관이 그 정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연기관도 칩이 단순화 고도화 될 거잖아요. 테슬라처럼 예, 그러면 단순한 칩을 만드는 거에 어떻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8인치 웨이퍼 업체라고 할지라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라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이경민 그 대신증권 팀장님께서 공급 적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와서 보니까 공급 적체 핵심이 반도체 쪽에 있다. 예. 정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이제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뭐 물건만 없고 제가 최근에도 뭐 사러 갔었는데도 석 달 기다리라 그래갖고 네. 뭐 왜 그럴까 반도체 네. 무슨 뭐 말만 하면 반도체냐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아니 오늘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글 썼는데 1달러짜리 칩이었는데 SM 그 실장하는 업체가 20달러 줄 테니까 주세요. 1달러짜리를
지금 상황이 이렇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마스크처럼 생각했거든요. 네. 가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빵 뛰었어요. 빵 뛰었는데 갑자기 제 주변에도 마스크 공장 기계 이렇게 사서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거의 대부분 다 망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계 금방 사서 뭐 한두 달 정도 수율 잡고 이렇게 해서 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반도체도 사실 그래 뭐 일단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공급은 항상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냐. 수요가 네. 있으면 공급을 해주면 그러면 해결될 문제다. 네. 라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니까 근데 반도체는 어쨌든 들어가면 최소 한 달 정도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해보게 됩니다. 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전문가들조차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에이 그거 뭐 6개월이면 끝나죠. 뭐 이랬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돈 주는데 안 만들어줄 회사가 어딨어요. 뭐 다들 그러셨던 거.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상위 두 업체들이 고도화 과정을 가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네들이 지금 투자를 얼마씩을 하냐면 20조 30조 하잖아요. ASML이 한국에만 앞으로 연간 20조 팔 거야 이래 버려. 20조면요. 베트남 1년 경상 이익보다 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이거를 시도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예를 들자면 정말 놀랐던 것은 그 AMD에 원래 같이 붙어 있었던 글로벌 파운드리가 당연히 노광 장비를 살 줄 알았는데 안 사더라는 거예요. 상장까지 해서 돈을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굳이 미세 공정 안 해도 할 거 많은데 굳이 괜히 모험 걸어서 그거 잘못 샜다가 수율 못 맞춰서 회사 망하는 걸? 장비 2대 잘못 들여놨다 회사 망할 수도 있는 걸? 이래 버리니까 이게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조금 상황들이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은 해주겠죠. 설마.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카페에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도대체 컨텐코는 언제 일어날까? 바뀔까? 네. 이렇게 네. 이제 글을 제목이 이제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도대체 언제 높아질까? 네. 라고 이제 글을 이제 네.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그 베이시스 보합 수준, 즉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를 이렇게 지수로 환산을 해서 두 개 사이를 두고 차익이 있으면 차익 거래를 하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계산하는데 보통 강세장은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럼 보통 미래를 7포인트, 현물 지수 7포인트 이상 높게 봤을 때 1포인트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 1포인트가 현물 지수 한 7포인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예전에는 한 7포인트 정도 됐어요. 7포인트 정도 돼서 보통 강세장일 경우는 한 1.5% 콘텐코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통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콘텐코가 일반적으로 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연말 되면은 뭐 배당도 받고 해야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조금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땐 백오데이션이 옵니다. 미래가 더 나쁠 거라고 해서 그때는 진짜 안 좋을 때고 자주 일어나는 상황들은 아닌데 뭐 과거 그 리먼 사태라든가 아마 유로존 사태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백오데이션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계속 보합권에서 백오데이션 났다 컨텐코 났다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선물 지수가 이렇게 하면서 현물 지수 대비 콘텐코 백오데이션 콘텐코 백오데이션이 계속 이렇게 나거든요. 추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추세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도 최소한 0.5포인트 정도 0.7포인트 정도는 컨텐코 놔줘야 좀 편안하게 주식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는구나 하면서 갈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이제 컨텐코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뭐 이게 콘텐츠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시장이 뭐 금리 인상 올려도 기업들 실적 좋네. 무난해. 문제 없어. 다시 고야. 이러면 콘텐츠 나오겠지 당연히. 지금은 아직 시장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에 네.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약세장이죠. 이 약세장. 정도면 약세장이 지금 저희 그 증시각도 TV 시작한 이래로 약세장 기간이 제일 긴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최장 기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네.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아직도 회복 덜 되신 거예요? 한 9할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약간 잠을 못 자거나 이러면 조금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요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좀 거의 많이 났지 않을까? 하긴 저는 요즘 제 주변에도 코로나가 빵빵 터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코로나 걸렸길래 그 영어 이름 하나 지어줬습니다. 네. 로나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에이 로나야 로나야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근데 많이 안 아프면 좋은데 걸리시면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은 후유증이 좀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네. 괜찮은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네. 또 열이 한 40도까지 오른다 하시는 분들도 후유증 커요. 그러면 상당히 후유증 크고요. 네, 열이 안 나도록 관리 잘 하시는 게 아무튼 좋죠. 코로나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이게 디지털금, 비트코인, 네. 코인 네. 종류, 네. 그리고 아날로그 비트코인, 금. 요즘 되게 재밌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금 이래서 그래 그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는 금보다는 네. 디지털금인 코인이 훨씬 더 좋다. 봐라 이때까지 그래 왔지 않냐 이랬는데 최근 들어와서 네. 뭔 소리? 네. 금은 나야. 노래야 금이지.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금값은 1,900불을 넘어가고 예. 이제 또 코인은 또 36,000불 내외에서 네.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코인의 전망이 아니라 이제 위기가 오니까 금값이 오르고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러니까 또 네. 이제 코인 가격이 이제 가격이 많이 내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뭔가 어떤 게 있는가? 네. 누구는 현금이라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면 현금도 들고 있으면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채권도 위험하다 그러고 네. 주식도 지금 이렇게 약세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도대체? 뭐 예를 들어 이게 폭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약간 까지더라도 뭐 계속 그 본질 가치가 변하지 않고 보통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체를 유지하는 현금 뭐나 1년에 3, 4% 깨져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 일단 최고 안전자산은 맞는 것 같고요. 유동성이 세니까 뭐 금자산 같은 거는 변동성이 현금보다 조금 더 있지만 금도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줄었으니까 그것도 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이죠. 아주 대단하게 좋은 기업도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봐요. 좋은 회사. 애플이 위험할까요? 애플이? 약간 높아요.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사다보니 실적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 애플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네. 다른 회사들이 많이 떨어지고 애플이 고점 대비 한 8% 정도밖에 안 떨어진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다보니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회사도 좋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실행한 회사가 버크셔죠. 버크셔가 최근에 쉐브론을 되게 많이 그 증가시켰거든요. 보유 비중 탑 10에서 그 버크셔는 보면 주식은 소유하는 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소유한다는 개념에는 인플레이션도 이기고 여러 가지 풍파도 이길 수 있는 게 이 기업이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하고 함께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집단지성체잖아요. 집단지성이 잘 돌아가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비싸지만 않게 산다면 그 기업 자산도 안전 자산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안 통하는 게 보통 가격이 올라야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카카오가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지난번 가격 높았을 때 좋아 보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네. 여쭤봤을 때 똑같은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안전한 회사들, 좋은 회사들로 샀는데 네. 왜 주식은 계속 떨어지느냐라고 네. 했을 때 가격이 좋은 가격인가요? 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좋은 회사도 그럴 수 있다, 안전자산일 수 있다라는 말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네.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제가 작은 그 철강 회사 두 군데가 네. 실적도 되게 잘 났는데 한 군데는 배당을 엄청나게 해주고 네. 한 군데는 배당을 엉망진창으로 해갖고 주식 확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주가가 엄청나게 벌어지던데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해주고 주주 친화적이고 이러면 이제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돈만 벌어갖고 쌓아놓기만 쌓아놓고 자기들 연봉만 올린다라고 하면 그걸 과연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맞죠. 예 맞는 말이죠. 연봉을 올리는 게 아니죠. 연봉 그런 회사 가면 연봉도 짜요 직원들. 제가 올린다는 연봉은 자기들 연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연봉도 남 주기 싫어서 많이 안 올릴걸요? 그냥 재산으로 쌓아놓을걸요? 그런 분들은
밥 먹다가 남으면 반찬도 싸가시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사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회사 내가 너하고 동업할게 할 때 그래 와서 나도 도와주고 좀 필요할 때 내가 도움 청할 때 와줘. 그리고 대신에 나 열심히 해서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자. 그건 동업자잖아요. 근데 나 동업할게 하고 돈은 냈는데 쳐다도 안 봐.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돈 냈으니까 그냥 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돈이 있으면 쟤 주기 아까운데 이건 내 돈인데 이건 좋은 동행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에 제가 요즘에 이 거버넌스 문제를 느끼면서 한국의 자본주의 문화하고 연계돼 있다는 생각이 딱 하고 떠올랐어요. 맞구나. 제가 그동안에 이제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자산가들을 대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제가 이제 뭐 10만 주주운동 10만 뭐 전사 얘기를 하면서 좀 뭐랄까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잘 써야 된다라고 했던 계기를 만들어준 여러 경험들. 그 경험들의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한국은 돈이면 최고다 하는 마인드가 저는 싫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삐죽삐죽하고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힘없어지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돈 적은 사람한테 가면 또 어깨 힘 빡 들어가고 뽐내고 돈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네, 그런 말을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저급한 문화잖아요. 뭐냐면 명예욕이 없는 것 같아. 명예욕도 돈으로 환치하는 명예도 돈을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네, 그렇죠. 뭐 내가 무슨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도 명예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급하고 저질이죠.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된 사회가 지금 한국이 있는데 그게 주주 거버넌스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싶어. 뭐 이렇게 나는 정말 기여하고 싶어. 이런 분들조차도 시간에도 자기는 그래서 돈을 조금 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 돈 많은 놈이 갑자기 오더니 돈 좀 더 벌었다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돈 벌어가지고 나 최고야 하고 어깨심 빡 주고 하는 그게 한국의 문화적으로 계속 층층이 패스트리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주한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닦아도 되고 내가 내 돈만 벌면 된다라는 이런 거지 같은 사고 방식이 있구나. 상장 회사에도 그럴 거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되고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양한 점은 저는 몇몇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게 진짜 동학운동의 시작이다. 진짜 찐 동학운동이 시작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주 동학운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옛날 주주 운동보다 훨씬 힘이 셀 겁니다. 이 주주들이 힘을 모으면 굉장히 큰 변화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틈새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로 또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강화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근데 하여튼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타이밍적으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싶을 거거든요. 지금 떠나시면 고점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버텨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한 사이클 두 사이클 견뎌보면서 실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들이 남아서 힘을 가지고 주주운동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엿을 먹이는 대주주를 엿을 먹일 수 있으면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제 경험을 삼아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계좌를 보면서 막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는 좀 덜 아파서 그래요. 네. 많이 아프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내 몸이 힘들면 누가 막 말하는 것도 싫고 막 계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어서 내가 아직도 계좌를 보고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아직도 버틸만 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구나 이런 거고 정말 많이 힘들고 아프면 만사 다 귀찮습니다. 반대로 계좌를 자꾸 열어보는 건 기분 좋아서 부심이죠. 열어보는 건 그거는 이제 고점 징후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캡처 뜨는 순간 아마 그게 제가 많이 경험을 해갖고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캡처 떠갖고 제가 막 한참 우리 각동님 잘 나갈 때 캡처 떠서 각동이님 고맙습니다. 이때가 항상 고점이더라고요.
지워야 되겠어요, 그거.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다행히도 이분은 아직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는 한번 들어갈 만하다. 이제부터는 또 사야지라는 마음이 드신 분이라면, 네.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한번 해가면서 어떤 마인드로 지금 시장에서 한번 첫 입문을 해보는 게 좋을지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타이밍은 좋지만 타이밍을 잡으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잡으시면 나중에 또 타이밍 때문에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일단 수익률을 기준치를 조금 낮추시고 그거를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참여해서 성공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돈 규모는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풀베팅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프? 성격 좀 보고 네. 졸갑증이 있으시고 가격 변동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 수준을 가셔야 되는데 신경은 쓰이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수준 정도의 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럼요. 예. 다르죠. 어느 정도 현금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네. 아니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사소하면 공부 자체를 안 해버려요. 휙 던져버리고 끝날 수가 있어서 그 중간 정도 신경은 쓰이되 마음이 떨리지는 않는 그런 수준을 하시면 좋을 것 충분히 인내 같습니다. 가능한 네. 친구한테 한번. 그래서 성공 한 번 하면 한 덩어리 더 들어오고 성공하면 또 한 덩어리 더 들어오고 여러 덩어리를 나누어서 그러면서 뭔가 보였어 확실해 라고 보였는데 그게 결과치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치를 내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덩어리씩 더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는 풀베팅이죠. 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없잖아. 뭐 풀이라도 네. 뽑아서 베팅해야 되나? 근데 이제 바꾸잖아요. 네, 들 빠진 거 팔아서 많이 빠진 쪽으로 이제 많이 오를 쪽으로 이런 쪽으로. 덜 빠진 거 이렇게 네. 수익률 나는 게 아니고 덜 빠진 거. 네, 지금 덜 빠진 거를 팔아서 이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손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더 싸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욕을 많이 얻어먹으셨는데 여전히 말이 많으신 각도시님과 오늘도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힘든 시간, 따뜻한 봄이 아마 조만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녹았던 계좌에서도 새싹이 분명히 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